플로베르가 살았던 19세기에 전시라는 건 사람들을 말 그대로 열광시키고 뒤흔드는 일종의 거대한 광란이었습니다. 예술 전시는 원래부터 고상하고 정적인 것이었다는 우리의 선입견을 여기서부터 시원하게 깨부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전시의 신화, 그 자연스러워 보이는 갤러리라는 공간을 낱낱이 해체해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예술 작품이라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전시되어야 하는 게 그 본질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철저한 착각, 즉 전시의 신화입니다. 오늘날 큐레이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1960년대에 허랄트 제만 같은 전설적인 큐레이터들에게 찬사를 보내곤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술 전시라는 형식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천재적인 안목으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산업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부산물이거든요. 예술이 전시를 만난 건 결코 자연스러운 섭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예술이 어떻게 산업 자본주의와 만나서 국가 통제로부터 서서히 빠져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직후에 사전 심사가 없는 국가 주도의 살롱전이 열리면서 공공전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각 변동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1801년입니다. 화가 자클 루이 다비드가 사비니 여인들 그림을 걸어놓고 대중에게 입장료를 받으면서 개인전을 열었거든요. 그 이후로 1809년 알폰스 지루의 상업 갤러리를 거쳐 1884년 앙데빵당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던 살롱전에서 상인과 자본이 주도하는 민간 전시로 넘어가는 이 아주 느리고 거대한 자유화의 과정이 바로 전시가 가진 진짜 역사인 셈이죠. 무려 5만 명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크르이 다비드가 1801년부터 5년 동안 자기 그림을 유료로 공개했을 때 몰려든 관람객의 숫자예요.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스캔들이었죠. 예술가가 심사위원들의 건의를 무시하고 직접 대중과 직거래를 하면서 돈을 받고 작품을 보여준 이 사건은 그 시대 예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조금 철학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발터 베냐민의 변증법을 통해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비교해 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문장이 하나 등장합니다. 1850년에서 1890년 사이 전시가 박물관의 자리를 대신했다. 발터 베냐민의 이 통찰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전시라는 게 고상한 미술 전시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산업 박람회나 만국 박람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전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미술관 밖에서 벌어지던 엄청난 규모의 산업 스펙터클과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냐민의 이 복잡한 개념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박물관은 철저한 내부 공간으로서 예술품을 상업적인 시장이나 실용성에 때가 묻지 않게 보호하는 아우라화의 장소입니다. 반면에 산업 박람회나 백화점 쇼윈도어 같은 외부 공간은 어떨까요? 여기선 기계나 상품 같은 아주 실용적인 물건들에서 굳이 실용성을 빼버리고 그걸 미친 듯이 아름답게 포장하는 신미화가 일어납니다.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힘이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톱니바퀴처럼 찰칵찰칵 맞물려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전시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시야를 확 넓혀서 좁은 미술계가 아닌 보여주기의 인류학 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이 분야를 파고들 때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피에르 브르디에가 말했던 그 고립된 문화장 안에 갇혀서 예술을 오로지 예술하고만 비교하려고 든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인식론적 장애물이에요. 사실 최고급 갤러리의 작품 배치는요, 길거리 상점의 진열이나 중세시대의 종교 의식, 심지어 군대 열병식하고도 완전히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방식, 즉 가시성의 양태를 빠르게 네 가지로 쪼개볼까요? 첫째, 출현입니다. 신기루나 유령 또는 하얀 갤러리 벽에 걸린 예술작품이 여기 속하죠. 둘째, 제시. 이건 창끝에 꽂아둔 효수된 머리나 재주 부리는 곰을 사람들 앞에 들이미는 겁니다. 셋째, 시위 또는 현시. 성인의 성유물을 받들어 모시거나 시위대가 편말을 높이 드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넷째, 전시. 19세기에 유행했던 기영인 쇼나 화려한 백화점 진열이 바로 이 범주죠. 우리가 아주 고상하게만 생각했던 예술의 개념들이 사실은 이런 거칠고 원초적인 역사적 사례들하고 교차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두 가지 사례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갤러리 바닥에 흙과 쓰레기를 잔뜩 쌓아둔 로버트 모리스의 현대미술 어스워크고요. 다른 한쪽은 고대 그리스 전쟁터에서 적의 무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전리품입니다. 미술관 한가운데 떡하니 쌓인 저 흙더미가 단순히 예술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아주 먼 옛날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과시하려고 쌓아올렸던 그 원초적인 행위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미술관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기막힌 대비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공간, 시간, 그리고 규칙. 이 추상적인 틀이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통제하고 구조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세련된 현대 큐레이터와 중세시대의 사제가 사실상 완전히 똑같은 인간적 본능을 따르고 있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미술관 천장에 매달린 칼더의 우아한 모빌은요, 중세교회 천장에 시선을 끌려고 매달아두었던 타조알과 본질적으로 같은 장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리저리 이끄는 미술관의 그 정교한 큐레이팅 동선? 이건 알레포 시장의 미로 같은 통로와 똑같은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죠. 또 미술관에 가면 울리는 만지지 마시오 알람 소리는 시각적으로 보는 건 허용하지만 신체적 접촉은 절대 금지하는 이슬람의 베일 문화와 같은 맥락의 규칙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간. 역시 철저히 통제되어 왔다는 건데요. 옛날 중세시대 순례자들은 성이물을 잠깐이라도 보려고 매일 미사가 땡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현대의 관광객들은 파도바의 스크로베니 예배당을 보기 위해 아예 특정 시간대로 예약 티켓을 사야 하죠. 사람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몰려드는 군중을 통제하기 위해 전시의 시간성을 조작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전시의 거리 조절, 그러니까 이 근접하게의 규칙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작품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 어느 선부터는 만지면 안 되는지,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박물관의 젖은 벨벳 로프부터 백화점 명품관의 두꺼운 유리 진열장, 심지어 길거리에 서 있는 마네킹과의 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는 이 모든 시각적 배치 속에는 아주 견고한 사회적 코드와 보이지 않는 권력의 규칙이 촘촘하게 짜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규칙에 무의식적으로 순응하면서 대상을 바라볼 뿐이죠. 이제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전시, 영어로 엑스비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쩌면 우리 눈을 가리고 진실을 못 보게 만들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사실 이 단어는 너무 서구 중심적이고 현대적이며 심지어 예술적 허영심, 즉 스낵에 심하게 찌들어 있어서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보편적으로 해왔던 그 시각적 제시 행위들을 온전히 설명해내지를 못합니다.